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레니즘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그 학생들도 이 헬레니즘 하면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어떤 시대였고, 이 시대의 철학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이전 고전 철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헬레니즘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는 크게 보면 그리스 철학의 이제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스 철학은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서 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니까 한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 4세기 정도, 기원전 4세기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한 2세기까지의 시기가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시기고요. 그 이전의 그리스 철학과 뭐가 다르냐? 관심사가 다릅니다.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데요.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대왕 아닌가요? 네, 대왕. 네, 알렉산더 대제라 그러죠. 네, 필립이라는 왕의 그 아들이었고 마케도니아 제국을 크게 만든 그 알렉산더 대제가 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기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어린 알렉산더가 이렇게 불평을 하죠. 왜 이렇게 어렵냐? 좀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어,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때 수학이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만한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 대제국이 그 이전까지는 폴리스라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있던 지역이 그리스 전체 세계가 다 통일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국가로 커지고 그게 고대 로마 제국으로 넘겨지죠. 이러면서 대제국의 시대인데요. 문제는 마케도니아나 아니면 그 저기 로마 제국이나 대제국이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삶이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침략을 받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철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 개개인의 불안한 삶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는 대제국이었으니까 그 통일된 세계에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마련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은요. 그 학생들도 많이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 네네. 저도 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이 학파가 행복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파가 제시했던 그 행복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이 필수가 아니라서 윤리학 사상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야, 헬레니즘 철학 시기에는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회의주의 학파라고 하는데요. 그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이 세 개의 소소크라테스 학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행복과 덕과 그리고 그 지혜, 지식을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복과 덕과 지식 이 세 가지를 같다고 봤는데 소소크라테스 학파 중에서도 행복을 강조한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덕을 강조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로 이어지고 지식을 강조한 학파는 회의주의 학파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 선두주자가 에피쿠로스인데요. 에피쿠로스 하면 이제 보통 쾌락이라는 말을 떠올리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에피큐리언 하면 뭐 미식가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쾌락을 좋아하는. 사실은 그때의 쾌락은 글쎄요, 영어로도 플레저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쾌락이라고 일본어를 이제 다시 갖고 와서 했는데요. 사실상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의 쾌락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기본적으로 헤도네라는 말을 썼거든요. 헤도네는 즐거움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한 즐거움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고요. 육체적인 쾌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그 즐거움보다는 내가 고통을 없앰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더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행복은 즐거움인데 즐거움은 고상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중간에는 즐거움도 고통도 아닌 그냥 그전 상태에 있죠. 예를 들어서 멍 때리는 경우. 이제 3분법을 씁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2분법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란 고통이 없는 모든 상태입니다. 고통만 없으면 즐거운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종의 낙관주의이고 긍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이 없는 상태라면 아타락시아, 즉 그 뭐냐 불안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긴 되게 쉽죠. 그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네네. 세 학파 중에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를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스토아 학파는 에피크로스 학파랑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이 학파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스토아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정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스토익 하면 금욕주의라는 이제 의미를 갖는데요. 영어 자체에서도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때는 일본 사람들 번역을 따라서 견인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스토아라고 씁니다. 스토아 학파는 왜 이름이 스토아가 됐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이름을 따서 그 학파가 만들어졌지만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는 회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보면 이렇게 그 기둥들이 쭉 줄지어서 있는 건물들이 있죠. 그 기둥을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 기둥 옆에 모여서 토론을 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특징이 그 스토아 학파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특징이 그 마음의 평화, 아파테이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딱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모든 불행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벗어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 나의 부모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없죠.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는요. 엄마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나의 신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제 신체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면 저는 장동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스토아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끝까지 집요하게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포기하죠. 그래서 운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포기함으로써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스토아파의 행복의 얘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세네카가 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누군트 볼렌트 바타 놀랜뎀 트라운트라는 말입니다.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시고 가고, 이 운명에 항거하는 사람, 마지못해 따르는 사람은 질질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운명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운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진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고요. 그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라. 과감하게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토스가 없는 상태, 아파테이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죠? 정념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그게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사람들도 누구죠?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스토아파인데도 아파테이아라는 말도 쓰지만 아타락시아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행복, 쾌락과 그 고통이 없는 상태와 스토아파가 얘기했던 그 마음의 평화는 사실상은 가는 길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은요. 네네. 그 스토아 학파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기독교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가톨릭은 기독교를 잘 안 쓰죠.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아울러서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요. 스토아 학파가 처음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로마 제국이 융성할 때 로마로 수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수입을 할 때쯤에 포시도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이쪽 로마로 가서 스토아파를 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스토아파를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키케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자부심도 많았지만 스토아파를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스토아파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토아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키케로의 대를 이어서 세네카라든가 그 다음에 에픽테토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그 에픽테토스, 그러니까 이 세네카하고 에픽테토스는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질 때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생겨날 때쯤에 로마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이 스토아 사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를 비롯해서 그 예수의 제자들은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신약 성서의 33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오로죠.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기도 했고요. 스토아파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서에 스토아파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인가요? 거기 보면 처음에 보면 요한복음인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합니다. 복음. 예, 요한복음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우주의 입법이라는 의미의 스토아파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법률이 없지만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법률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마음에 심어져 있는 법이 있다. 그것이 자연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법 사상,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자연법 사상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스토아파의 내용이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질 때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서 사실상은 그리스도교는 시작부터 스토아 사상을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금욕적이고 그런 사상의 이제 그 세례를 많이 받은 게 스토아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토아 사상에 대해서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사상은 아니더라도 마침 자기들 식구들처럼 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에피크로스랑 스토아 학파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세 번째 그 회의주의 학파 내용이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이 학파의 철학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의주의 학파는 이 스토아나 에피크로스에 비하면 그다지 이제 중요하거나 아니면 후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있는데요. 이 사상을 만든 사람이 피론이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회의주의에서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은 지식을 끝까지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심하죠. 의심하는 정신이 회의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쉽게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 이것이 철학하는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거든요. 그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긍정주의가 판을 치면서 긍정심리학, 긍정신학, 뭐 긍정주의가 많죠. 그래서 하면 된다, 무조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그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 무조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너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반대로 그 회의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이것도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거죠. 내일 발표인데 되겠지. 대충 하고 자버리는 사람. 내일 발표가 잘 될까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상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떨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 발표 준비를 다시 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심도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의심은 안 좋지만 필요한 만큼 의심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 의심의 정신을 알려준 게 회의주의 학파고요. 나중에 그 회의주의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에포케, 판단중지라는 말입니다. 그 판단중지라는 말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현상학을 만들었는데요. 현상학에서 중요하게 쓴 말이
판단 중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늘 하는 얘기라고 해서 쉽게 믿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해서 쉽게 믿거나 이러지 말고 한번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2005년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 때인데요. MBC에서 PD수첩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MBC를 욕했습니다. MBC가 시청률 높이려고 저렇게 무고한 애국자를 모함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PD수첩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하나같이 일리가 있어요. 저는 PD수첩의 말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만 황우석 박사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그 PD수첩의 생각과 같이 의심을 했고요. 결국은 그 의심이 진실로 밝혀졌죠. 그래서 의심하는 게 얼마나 건전한 건지,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 특히나 믿음을 강요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답이 나왔을 때 또 의심하고, 이 철학의 정신을 알려주는 게 회의주의 학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정말 그 20대 초반이라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 이분들의 철학에 되게 얽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쾌락과 미래 행복 간의 균형도 잡아야 되고, 정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자 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오늘 해주신 얘기를 통해서 어떤 배울 점이 또 있는지 앞에 얘기는 해주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헬레니즘 철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각각 세 학파로부터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스토아 학파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주의 학파는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달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였죠.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지금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행복과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 쾌락이지. 즐거움은 행복 아니야? 아니면 그냥 편한 거? 편한 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행복한 상태를 추구하기보단 어떤 행복이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의 행복이 개나 소나 돼지의 행복과 똑같다면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편안함이나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동물의 행복과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행복에도 격이 있죠. 그 격이 있는 행복, 그 행복은 나한테 있어서 어떤 행복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를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행복의 새로운 개념과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